안녕하세요.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에 의해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화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를 공부할 안혜지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문장 오류 바로잡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어의 이해에는 제가 첫 강의에 말씀드렸었죠. 어문 규범이나 국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다시 말해 합성어나 파생어 같은 것들 혹은 띄어쓰기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문장에 관한 문제들도 소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규범이나 국어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국어의 이해에 대한 내용과 어문 규범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더 자주 나올 뿐 아니라 학습 대비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장을 이해하는 법 혹은 조금 긴 문장을 읽는 법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 다시 말해서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잡아내는 법, 더 나아가서 2줄, 3줄짜리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긴 텍스트가 나왔을 때 해당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접근하면 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문규범의 마지막으로 표준어 개념, 표준어 규정을 통해서 표준어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 자주 나타나는 문장의 오류 유형과 교정 방식을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을 통해 텍스트를 독해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준어입니다. 제가 어문규범은 한국어 맞춤법,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표준어 규정은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속상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어의 이해 필기시험을 가르쳐드리면서 최대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암기를 덜 하시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한국어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또 한국어의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너무 부담감에 괴로우시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암기를 덜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표준어 규정은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기 시작하면 외워야 될 부분이 수없이 많이 펼쳐지는 것이 이 표준어 규정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가 되면 늘 저도 마음이 무겁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최대한 알짜배기들을 중심으로 골라왔으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틈 닿는 대로 정보를 콩알처럼 주워가시다 보면 시험 때는 큰 콩주머니를 안고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슬프지만요. 표준어 규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는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2개입니다. 하나는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표준어는요, 정해지고 때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장면과 짜장면 같은 것들이 표준어가 정해진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짜장면 이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죠. 이렇게 표준어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어원에서 여기까지 표준어로 볼 거야 라고 소위 인위적으로 정한 선이 표준어의 범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서울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이 표준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어는 조금 인위적인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현대 사람들이 쓰는 말처럼 자연스러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추출된 개념이 표준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중에서요. 하나의 항에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는 경우들을 중심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빈출, 자주 출제될 만한 개념들을 모아왔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어 규정 제7항입니다.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 수탉 같은 거죠. 숫, 염소 같은 것들이요. 그러나 다만 무엇이라고 하나요?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 입에 붙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때요? 수와 강아지가 붙었는데요. 수, 강아지가 됩니다. 수와 개가 붙어서요. 수개. 수와 것이 붙어서 수컷이 되고요. 수와 기와가 붙어서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적이, 수퇴지, 수평아리. 어때요? 각각 강아지, 개, 것, 기와, 닭, 당나귀, 돌적이, 돼지, 병아리와 수가 붙었는데요. 뒤에 있는 말이 거센 소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9가지의 단어는 수와 붙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거센 소리로 변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만 1의 아랫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수가 아닌 암이 붙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수와 강아지, 암과 강아지가 결합하지만 수강아지, 암강아지가 된다는 것이죠. 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기와, 암기와가 결합한 것이지만 수키와 암키와가 됩니다. 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수와 닭, 암과 닭이 결합하는 것이면요. 이 경우에만 수탉, 결합하면 암탉으로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항에는 또 다른 다만이 또 붙어 있습니다. 다만이에요.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한다. 네, 사실은 예외를 보기 위해서 공부한 게 7항인데요. 네, 7항 전체 내용 어떻습니까?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해요. 다만 뒷말이 거센 소리가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어요. 수강아지, 수키와, 수컷, 수탉, 수톨적이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요, 숫이 붙는 어휘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숫양, 숫염소, 숫쥐. 여러분들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수염소를 샀어, 수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숫양, 숫염소, 숫쥐입니다. 이렇게 세 단어의 경우엔 어때요? 수가 아닌 숫이 붙습니다. 자, 접두사 수에 대한 이야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컷, 암컷 할 때의 수, 암, 접두사 각각 암과 수가 붙습니다. 그러나 수개, 수강아지, 수톨적이, 암키와 암탉처럼 뒷말이 거센 소리가 되는 단어들이 일부 있고요.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시옷 받침이 들어간 숫을 사용합니다. 이 예외들을 중심으로 수컷, 암컷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항이에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를 믿고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에 대한 예시는 오뚜기 같은 것입니다. 한국어에 모음조화라는 게 있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다시 말해 아와 오는 아와 오끼리, 우나 어나 기타 어휘들은 기타 모음끼리 결합하는 성질을 모음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토끼가 깡총깡총 뛰거나 껑충껑충 뛰겠죠. 깡충깡충 뛴다거나 껑총껑총 뛰진 않습니다. 그게 모음조화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다만 오뚜기 같은 경우처럼 아니게 발음하는 것은 아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8항의 원래 내용은요. 자세히 공부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당연하게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만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단어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발음과 상관없이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면 다음 예시의 세 단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부조, 사돈, 삼촌입니다. 제가 지금 발음하면서도 실수할 뻔했는데요. 여러분들 대체로 어떻게 발음하시나요? 부주 냈어? 사둔 어른이 삼촌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부주, 사둔, 삼촌으로 발음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치만 이 세 단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조, 사돈, 삼촌이 표준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는요, 정말 다른 것보다 더더욱 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예시들, 맞는 형태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부조, 사돈, 삼촌 되겠습니다. 우와 위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웃과 윗 중에서요, 보통은 윗이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랫니 말고 뭐라고 하나요? 윗니라고 합니다. 그쵸? 웃니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사이시옷 들어가네요. 왜 들어갑니까? 위와 이빨에 이가 들어갔는데요. 위와 이가 결합해서 니은 니은 윗니라고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사이시옷 사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요, 웃니가 아니고 윗니라고 한다. 우와 위 중에서 위를 택한다라는 것이 이 표준어 규정 12항의 내용입니다. 다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윗이 아닌 어떻게 합니까? 위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사이시옷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위쪽, 위턱, 위층. 바닷가처럼 바다와 가 둘 다 예사소리가 붙었는데 뒷말이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었을 경우에 사이시옷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왜요? 소리 나는 그대로 쓰게 하려고요. 이 경우엔 어떻습니까? 사이시옷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위쪽, 위턱, 위층 각각 쪽, 턱, 층으로 발음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쪽과 턱과 층이 붙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뭐라고 한다고요? 윗을 사용하지 않고 위, 시옷이 없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요. 우리 지지난 시간 사이시옷을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해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이 하나 더 있어요.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형으로 삼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어요. 웃돈, 우덜은, 우돛. 네, 그래서 12항과 다만 이의 내용을 포괄하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위에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위예요. 대립되는 아래가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웃을 사용합니다. 이거 볼게요. 먼저 우덜은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우덜은에 대립되는 아래 어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덜은만 있어요. 아래 어른이 어떻게 있겠어요? 이렇게 아래 위에 대립이 없는 경우엔 위가 아닌 웃을 사용합니다. 아까 윗니 아랫니랑 대비되죠? 어때요? 윗니 같은 경우에는 윗니에 대립되는 아랫니가 존재합니다. 위와 아래가 존재해요. 이런 경우엔 윗을 사용하지만 웃돈도 마찬가지죠. 웃돈 뭡니까? 원래 내어야 하는 돈에 조금 더 얹어주는 돈을 웃돈이라고 합니다. 깎아주는 돈을 아랫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웃돈에는 대립되는 아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돈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웃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돛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위돛과 우돛이 둘 다 존재할 수 있는데요. 위돛과 우돛은 지시하는 게 의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12항과 다만 이의 내용으로 한번 추론해 보시겠어요? 우돛과 위돛의 차이요. 네, 어떻습니까? 하나는 상하의 할 때의 상의를 나타낼 거고요. 하나는 겉옷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겉옷일까요? 위돛과 우돛 중에요. 우돛입니다. 겉옷의 경우에는 어때요? 위와 아래가 존재하지 않죠? 이 경우에 겉옷을 우돛이라고 할 것이고요. 상하의 중에 상의는 뭐라고 하겠어요? 대립하는 아래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위돛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2항 내용 정리할게요. 우리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없어지는 거 이미 다 마스터하고 넘어오신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12항과 다만 이의 내용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에 대항하는 아래의 개념이 있는 경우에는 윗을 사용하고요. 대립되는 아래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 아랫돈 없죠. 아래어른 없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사용합니까? 위가 아닌 웃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말해 가장 최근에 새로 추가된 복수표준어의 목록입니다. 어떤가요?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계속 여러분들이 자장면이 원래는 표준어였고 짜장면은 비표준어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국어원에서 짜장면도 표준어로 추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자장면과 짜장면처럼 두 가지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태가 모두 표준어인 경우를 복수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원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사용도를 조사해서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 하는 단어들은 표준어로 계속 등재를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 작업은 비교적 최신까지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신의 새로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복수 표준어들을 쭉 뽑아왔습니다. 복수 표준어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특히 추가된 지 얼마 안 된 복수 표준어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지만 암기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데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존 표준어와 추가 표준어를 둘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가 표준어,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추가 표준어로 새로 인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어였던 거, 원래 사용됐던 말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구안와사, 기존 표준어는 구안괴사예요. 구안괴사와 구안와사 둘 다 맞습니다. 마실을 가다 할 때 마실이요. 마실과 마을 둘 다 맞습니다. 찰지다, 차지다. 원래는 차지다인데요. 찰지다도 복수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굽실대다, 굽신대다입니다. 굽신도 추가 표준어로 추가되었네요. 복수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삐지다요. 원래는 삐치다만이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나 삐지다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작장초와 초장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둘 다 허용된 표준어다라는 것입니다. 눈두덩이요, 여러분. 원래 눈두덩이가 아니라 이가 생략된 눈두덩이 표준어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떻습니까? 눈두덩과 눈두덩이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다, 이쁘다요. 여러분 원래는 이쁘다를 사용하실 수 없었는데요. 표준어가 아니었는데요. 현재는 예쁘다와 이쁘다 둘 다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쉽다와 고프다, 꺼림칙하다와 꺼림직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기다입니다, 여러분. 개기다는요, 원래 개개다라는 말이 표준어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까탈스럽다. 까탈스럽다는 원래 표준어가 아니고 뭐였죠? 기존은 까다롭다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난감과 놀잇감도 마찬가지고요. 섬뜩하다, 최근에 섬찟하다도 복수 표준어로 추가되었습니다. 이키와 이크요, 여러분. 이크 할 때 그 이크 추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푸르다와 푸르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르르다가 최근에 추가된 복수 표준어다. 기존 표준어는 푸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거방지다와 걸판지다, 가오리언과 꼬리언, 딴죽과 딴지, 축혀올리다와 치켜올리다도 그렇습니다. 속앓이, 입새, 허접하다 같은 거요. 세 가지 다 새로 추가된 복수 표준어입니다. 기존엔 무엇이었나요? 각각 속병, 잎사귀, 허접스럽다였습니다. 거누름과 거두름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꼬시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기존 표준어는 꿰다 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도 그렇고요. 실몽당이, 실뭉치, 의논과 의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자장면과 짜장면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읽어보면서는 계속 기존 표준어와 추가 표준어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워낙 개수가 많고 산발적인 정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다 외우시는 게 너무 힘드시면요. 일단은 뭐가 기존이고 뭐가 추가인 것을 구별하지 마시고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암기에는 왕도가 없으니까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나뿐입니다. 일상에서 계속 둘 다 써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사귀라는 식으로 두 가지 문장, 두 가지 단어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최우선 과제 되겠습니다. 보통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 혹은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을 고르는 식으로 나오지 다음 중 기존의 표준어였던 것이라든지 다음 중 나중에 표준어가 된 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너무 문제만을 위한 문제라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어떻습니까? 표준어예요. 사용하실 수 있는 표준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표준어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장 오류를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사론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확장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마음을 다시 꺼내오셔서 문장 오류 바로잡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때의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때 중요했던 문장의 성분과 문장의 확장 유형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다시 기억나셔야 되거든요. 문장의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서술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어를 독해할 때 영어 읽기에서 동사를 꼭 동그라미 치듯이 문장 오류를 바로잡거나 문장 성분을 확인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도요.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문장의 오류 유형들을 보겠지만 한 8할 정도는 서술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문장의 확장이든 자릿수든 주성분과 필수성분이든 문장 오류 문제이든 간에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서술어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통사론과 문장의 성분, 문장의 자릿수를 공부할 때 보았던 한국어에 나타나는 주된 문장 형식들입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국어에는 일단 주어 플러스 자동사, 주어와 자동사로 구성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강아지가 짖는다, 자동차가 출발한다 같은 것들입니다. 주어와 형용사로 구성된 문장도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맵다, 꽃이 예쁘다 같은 거요. 주어 플러스 명사 플러스 이다 같은 거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짧은 글짓기를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뭐가 있나요? 나는 학생이다, 자동차가 소울이다 같은 것들 주어 플러스 명사 플러스 이다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다음도 해볼까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동생이 책을 읽다, 동생이 사람을 때리다, 동생이 밥을 먹다 같은 것들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의 예시 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되다 플러스 주어 플러스 보어 플러스 되다 아니다 있었습니다.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요. 어떤 게 있었나요?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같은 문장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담다가 들어간 필수부사어가 필요한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부사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손뼉,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몇 가지 동사들 중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상대가 없으면 안 되는 서술 어떤 게 있었나요? 악수하다, 싸우다, 마주치다, 닮다, 다르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와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나는 너와 다르다 같은 것들 주어 플러스 필수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자리 서술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다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주다, 가르치다, 삼다, 놓다 같은 것들 함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네, 혜인이가 지민이에게 꽃을 주었다 같은 것들 누가 주었는지, 무엇을 주었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서술어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어에 주로 나타나는 문장의 유형들 간단하게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선구이 좋아하시나요?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생선을 발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 생선 가시를 잘 바르지는 못하는 타입인데요. 잘 바르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뼈대를 딱 잡고 쭉 잡아당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싹 딸려오게 되죠.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어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이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무엇이 이 문장의 뼈대인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잘생긴 혜인이가 예쁜 지민이에게 어제 사온 꽃을 설레하며 주었다 같은 문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혜인이 지민이 꽃을 주었다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속 성분이에요. 이렇게 살을 발라내실 수 있어야 문장의 오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장의 오류 유형들 보겠습니다. 자, 장미꽃을 좋아한다. 이대로 문장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될까요? 누가 장미꽃을 좋아하는지, 서술어와 목적어만 있고 주어는 없는 문장 되겠죠? 혜진이는 혹은 민지가 라는 식으로 어때요? 주어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닭달에 못 이겨 특강을 신청했다. 마찬가지죠?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주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어 없이 쓸 수도 있죠. 우리가 구어에서 말할 때요. 아, 선생님의 닭달에 못 이겨서 특강을 신청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어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어는 사실 나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지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주어가 없는 문장, 문장의 오류를 바로잡으세요 라고 말하면요. 일단 서술어를 확인하시고요. 서술어와 연결된 주어가 있는지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어가 우리 모두라든지 주어가 나라든지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주어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때요? 각각의 서술어가 다 주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요. 학생들의 글쓰기 레포트를 첨삭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또 제가 사실은 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면서 말할 때에도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오류 유형입니다.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널 좋아해. 어때요? 서술어 무엇입니까? 좋아하다입니다. 주어는요? 주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괜찮나요, 문장? 서술어도 있고 주어도 있는데요. 주어와 서술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래 문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사실은 우주가 똑똑하다. 어떻습니까? 똑똑하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요. 똑똑하다의 주어는요? 우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의 맨 앞에 있는 주어, 내가 발견한 사실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짝이 되는 서술어가 없네요.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널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널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야. 내가 하고 싶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널 좋아한다는 사실이야. 라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들 잘 나타납니다. 특히 사실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말 같은 이야기 나오면요. 앞에 말이 들어가면 뒤에도 꼭 말이다, 무엇이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내가 발견한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주가 똑똑하다는 사실이다. 우주가 똑똑하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와 주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어와 주어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서술어를 찾으시고 주어를 찾으신 후에는 주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치지 마시고 주어와 서술어가 올바르게 호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의사,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이상한 문장이죠?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네,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에서 조사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죠.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에서 조사는 쉽게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주 생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생략되었을 때 어색한 문장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쭉 문장을 읽어봤는데 서술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주어랑 서술어가 호응도 돼. 근데 뭔가 이상해 싶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사를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도 볼게요.
나는 매일 아침 꽃에게 물을 준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네, 꽃에게가 아닌 꽃채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다릅니까? 네, 에게는 유정명사,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문장에게 무엇을 줄 때,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줄 때 에게를 사용합니다. 민지에게 마시라고 물을 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민지에게 물을 주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꽃체계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꽃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서술어와 주어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나는 지금 역전 앞에 서 있어. 너무 자주들 나오는 문장이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요? 역전 앞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전이 뭐죠, 여러분? 앞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 앞을 역전이라고 해요. 역전 앞은 뭐가 됩니까? 역 앞의 앞이 될 것 같아요. 앞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나는 지금 역전에 서 있어 라고 하거나 나는 지금 역 앞에 서 있어가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어휘가 중복된 문장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네, 문장 오류를 바로잡으실 때 조사까지 다 확인했는데도 딱히 어색한 부분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문장 오류, 다음 중 이상한 문장,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혹은 다음 중 어색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엔 일단 무엇부터 하나요? 서술어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서술어와 연결된 주어가 있는지, 생략되었다면 생략될 필요가 있는지, 생략돼도 괜찮은 주어였는지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주어와 서술어가 옳게 연결되어 있는지, 호응이 괜찮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봤는데도 이상한 문장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한번 의미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단어, 초가집, 역전압 같은 단어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단어가 사용된 문장들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반드시 짝꿍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록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지 않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으세요. 자, 우리 비록을 가지고 짧은 글 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초 드릴게요.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네, 들어볼 수 없어서 아쉬운데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록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비록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뒤에 어떻습니까? 어떠한 슬픈 조건이 붙습니다. 비록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어때요? 그 한계를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비록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문장이 생성됩니다. 비록 무엇이라도. 그 다음입니다. 우리 결코와 절대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결코 치킨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치킨을 먹지 않을 것이다. 어떤가요? 결코나 절대가 들어갈 경우에는요. 부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나는 결코 치킨을 먹을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와 절대 뒤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을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그렇게 문장을 만드셨을 거예요. 반드시는 어떤가요? 자, 반드시와 치킨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치킨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겠죠. 어떻게 만드셨나요? 나는 반드시 치킨을 먹을 것이다 라고 문장을 만드신 경우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반드시는요, 결코 절대와 다르죠. 결코 절대는 부정을 결합을 하는 반면 반드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문장에 결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모름지기예요. 모름지기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문어에서만 소수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한번 5초 드릴 테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모름지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김치를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네, 모름지기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친구는 무엇인가요? 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가 붙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뒤엔 어떻다고요? 무엇 무엇 해야 한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당위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각각의 단어들 여러분들 다 모름지기는 뭐랑 들어가지? 반드시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지? 각각의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하시면요.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저랑 비슷한 단어들을 만드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직관은 확실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함정에 쏙 빠져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긴 문제가 나와버리면 일단 압도당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고 문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결코 치킨을 먹을 것이다 같은 문장이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최면에 걸려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문제 1, 2, 3, 4, 5번과 상관없이 본인의 주관을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면요. 해당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짓기를 빨리 해보세요. 네, 그런 방식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입니다. 먼저 시간 드릴 테니까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답 확인하셨나요?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 2, 4, 5번은 다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지,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빈틈이 없다. 어떻습니까? 먼저 서술어 없다 있는데요. 없다의 짝인 주어 무엇인가요? 중국 사람들은 없다. 중국 사람들은 빈틈이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맨 첫마디에 나타난 주어 어떠어떠한 사실은의 서술어는 없네요. 이 서술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이라는 주어에 연결되는 서술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빈틈이 없다는 것이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2번이요. 우리들의 의견은 앞으로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어떻습니까? 서술어 모았다인데요. 모았다의 주어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주어인 우리들의 의견은에 서술어를 달아주는 경우요. 우리들의 의견은 앞으로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혹은요. 뜻을 모았다의 주어를 찾아주는 경우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서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5번, 저희 모름지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름지기. 사람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문장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무엇일까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어떤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되겠습니다. 자, 2, 3, 4번 어떤 부분이 부자연스러운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요. 언제냐면 피동과 사동 이야기할 때요. 기억나시나요? 네, 문제는 요구되어지고 있다입니다. 피동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되다를 붙일 수도 있었고요. 어디다를 붙일 수도 있었는데요. 굳이 두 개를 다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라고만 말해도 충분히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중피동, 피동을 만드는 요소를 두 개나 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문장이죠. 뭐가 이상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 무엇인가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혹은 민지는 생각이 든 거니까 나가 잘 적당하겠네요. 나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 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도가 적합한 문장이겠습니다. 4번이요. 4번도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이상한 문장입니다.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어때요? 가능성을 꾸미는 티켓에 접속되는 서술어가 없죠.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따낼, 획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라고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 먼저 풀어보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내가 그분을 처음 뵌 것은 호텔에서 내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되겠습니다. 1, 2, 4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뒤엔 뭐가 나와야 합니까? 왜?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이유임을 확정해주는 문장이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2번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한 까닭은 이유를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격했기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4번은 뭐가 문제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국어문법에 관심과 조명을 해나갔다인데요. 자, 과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조명을 해나가고 관심도 해나가야 돼요. 맞나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관심은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학계에서는 국어 문법에 관심을 가지고 조명을 해나갔다 라는 식으로 목적어인 관심과 조명에 각각의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요. 1번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기관의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뭐예요? 정정은요. 없으면 이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아까 조명과 관심을 해나갔다랑 비슷한 거예요. 기재사항이 정정되거나 또는 금융기관의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3번은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네, 자연을 순응과 자연의 사이에는 애가 들어가야 하지만 자연과 이용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애가 아닌 을이 들어가야 돼요. 앞과 뒤의 말이 완벽하게 동일할 때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애와 을로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 자연에 순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라고 적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후 하객들이 음식점에 모였을 때 시작되었다. 무슨 문제인가요? 네, 시작되다라는 서술어에 결합될 주어가 없습니다. 무엇이 시작됐는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텍스트 읽기입니다. 텍스트 읽기는요,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식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읽기입니다. 3줄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텍스트가 나오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요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주요 단어도요, 예선과 본선과 결선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한 3개 정도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개도 찾고 2개도 찾고 1개도 찾고 해서 점점 좁혀나가서 가장 중요한 탑 1의 단어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낸 주요 단어가 무엇이 되냐면 그 텍스트의 주인공,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찾으시면요, 그 다음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중심 문장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키워드가 시험이에요. 그러면 중심 문장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라든지 시험이 어렵다라든지 시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키워드가 들어간 중심 문장을 찾아서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중심 문장을 중심으로 한 문장들의 관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 쓴 글에는 버릴 문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을 잘 찾아내셨어요. 뼈대를 잘 골라내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들은요, 다 중심 문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장은 중심 문장의 근거가 될 거고요. 어떤 문장은 중심 문장의 예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요 단어 찾기입니다. 주요 단어는 첫 번째,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주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요, 약간 순환되는 이야기인데요. 중심 문장, 정말 중심 문장 모르겠어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한 70%의 확률로 맨 앞이나 맨 뒤에 중심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 앞 문장이나 맨 뒷 문장을 후보로 놓고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맨 앞 문장이 중심 문장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접속어를 통해 문장 간의 연결관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는 내용이 전환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런데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긴장해야 되죠. 왜요? 앞 내용과 전환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 요컨대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뒷문장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앞문장에 대한 결과 및 결론, 중요한 부분, 요약된 부분을 다시 말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 요컨대 같은 단어가 나오시면요, 앞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잘 됐다, 뒷문장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부르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네, 그래서와 그러므로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밥을 먹었다보다 배가 부르다,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 뒷문장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즉, 곧, 말하자면, 다시 말해 물론 어떻습니까? 앞문장을 부연하거나 상술합니다. 이 경우에도요, 앞문장보다 뒷문장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얼마 전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다. 다시 말해, 출국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두 가지가 비슷한 이야기면서요, 뒷얘기가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왜와 왜냐하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많이 확인했죠? 왜나 왜냐하면 다음엔 무엇이 나옵니까? 앞문장의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카레가 싫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겠죠? 나는 치아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것. 이렇게 왜와 왜냐하면 뒤에는요, 앞문장의 이유, 까닭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또, 또한, 더 나아가, 특히 같은 단어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앞문장의 내용을 첨가하거나 보충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비가 미친 듯이 내렸다. 더구나 정전까지 되었다. 어떻습니까? 앞과 뒤가 모두 어떤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결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나, 그런데, 한편, 그러면, 아무튼, 어쨌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가 내렸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와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비가 내렸다. 그러나 나는 기분이 좋다. 혹은 비가 내렸다. 그러나 빨래가 축축해지지 않았다. 같은 식으로 앞문장의 내용과 전환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날씨가 좋다. 그러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갈 일이 없다처럼 앞문장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전환하는 내용이 뒤에 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다소 조금 더 추상적인 내용들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점검해 볼게요. 우리 먼저 표준어의 개념과 표준어의 규정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3가지 어문규범의 마지막 표준어 규정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아쉽게도 표준어 규정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의 단어들을 외우시는 것이 외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금 슬픈 파트였습니다. 어떤 것들 제가 중심적으로 알려드렸냐면 숫과 수와 수에 히읗이 붙는 것들, 예를 들어서 수가 붙는 것이 원칙이지만 숫강아지처럼 뒷말이 거센 소리가 되는 단어들도 있었고요. 수량, 수렴소, 수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숫, 시옷이 들어간 형태가 붙는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것도 봤나요? 위와 우의 차이, 위와 우를 구분하는 법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냐면 새로 추가되고 있는 복수 표준어들 보았습니다. 이전의 표준어였던 것, 새로 추가된 것, 둘 다, 복수가 다 표준어인 것들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에 문장의 오류 유형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장의 오류 유형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됐나요? 서술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어와 관계되어 있는 주어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주어가 없는 경우엔 주어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생략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어야 되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다 있는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조사를 확인하거나 혹은 역전압처럼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비록, 모름지기처럼 짝꿍을 꼭 데리고 와야 되는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름지기 같은 단어들 나오면 해당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짓기 한번 해보시고요. 이 단어에, 이 문장에 꼭 필요한 단어가 보기에 나타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긴 글이 있을 때 독해 문제를 푸는 법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은 맨 앞이나 맨 뒤 어떤 핵심 문장에 나타나 있는 게 키워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짜리 요약을 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되고요. 각각의 단어들이 이 요약 문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발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시간 동안 한국어의 이해를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한국어가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한국어 이해는 사실 공부할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더 괴로워하시는 과목이라 가르치는 내내 저도 속상한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어의 이해를 풀 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뿐 아니라 코드 스위칭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를 너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모국어 화자로서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보시지 말고요. 계속 딴지를 거는 마음을 한동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문장은 이상한 것 같아. 이 단어는 이상한 것 같아. 이 단어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같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시험장에 가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몇 가지 더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문제에 가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옳지 않은 것이 2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 혹은 그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이요. 문제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표준 발음법을 공부하고 또 몇 가지 비록이나 모름지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는지 80% 이상은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 문제가 주는 정보들에 쉽게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를 풀 때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운니와 윗니가 있는데 운니는 틀리고 윗니는 맞아 라는 식으로 공부하시기 시작하면요. 운니와 윗니가 다 머릿속에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젠가 섞여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틀린 말, 운니 같은 건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네, 내 직관을 단단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를 쭉 읽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표준 발음법 같은 경우에 발음에 대해서 문제에서 표기된 내용을 일단 지우시고요.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나의 직관에 따른 답을 먼저 적어놓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같은 걸 찾는 문제에서도요.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를 쭉 읽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일단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를 바탕으로 내가 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제시해 주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한국어 직관을 여러분을 믿고 활용하는 것이 한국어의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모두 한국어를 낱낱이 전달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10시간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어를 믿으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좋은 결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수어 통역사 필기시험 한국어의 이해를 공부한 안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